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의 시작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고향 방문도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당부와는 달리 이동량은 되레 늘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데요.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명절 연휴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이라 국민적인 관심도 큰데요. 언론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요. 이번 한 주의 뉴미디어계 트렌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27일이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오늘 관련한 언론 보도 짚어주신다고요? 예, 우선 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물론 모든 중대재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지난 11일에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나면서 아무래도 이 와중이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어떤 보도가 좀 나왔나요? 관련 보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먼저 살펴봤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검색 사이트인 비카인즈에서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넣어서 검색한 결과 2021년 7월 27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총 6개월간 10대 중앙일간지에서 총 921건을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량은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한 달에 100건 미만이었고요. 작년 12월에 180건, 그리고 올해 시행을 앞둔 1월에 446건으로 굉장히 많이 부쩍 늘어난 것입니다. 네. 이런 현상은 경제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경제지 특성상 종합일간지에 비해서 유난히 관련 보도가 많았습니다. 6개월간 총 1,60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종합일간지처럼 8월부터 11월까지는 200건 이내였고요. 12월에는 294건으로 거의 300건에 가깝고 1월에는 730건이나 보도되어서요. 정말 많은 보도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네. 보도가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경제지들의 특성상 또 좀 네.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어떤 관점에서 보도를 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이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미디어 오늘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네, 작년 연말에.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작년 6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때도 6개월간이었는데요. 중대재해법 관련 보도량을 분석해봤는데 일자별로 분석을 했더니 하루에 22건의 보도가 있었던 날짜가 3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22건의 보도가 나왔다는 건 많이 나온 거거든요. 네. 11월 18일, 10월 25일, 8월 23일 이렇게 3일간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이날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이슈들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18일 고용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배포된 날이었어요. 그러자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또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한 결과가 보도되었던 겁니다.
여기에서는 대체로 기업 측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10월 25일에도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경선 공약이 보도되면서 그중에 중대처벌법 폐지 공약이 관련 보도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는 경총과 대한상의, 정경련 등 36개 단체가 중대재해법 건의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반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에서 시행령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하는 기자회견도 열려서 이날 또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보도가 많이 보도되었던 날은 정부가 무엇인가를 발표하고 그날 기업 측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보도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보도들이 많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 여론이 확산되면서 좀 긍정적인 기사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도량이 너무 많아서요. 각 보도가 긍정과 부정 중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번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시행일과 D-2일까지 총 3일간의 경제지 보도만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비카인드 보도량은 3일간 총 153건이었어요. 그 결과 그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정말 미흡했습니다. 6건, 4%뿐이었는데요. 네. 그 내용은 인권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낸 것과 권리찾기 유니온 등의 입장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부정적인 보도는 53건인 35%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정보 제공, 그러니까 긍부정을 판단할 수 없는 정보 제공 보도가 69건으로 45%, 그리고 단순 언급 보도가 25건인 16%였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중대재해법에 대비해서 안전 경영을 선언하거나 이와 비슷한 행사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총 42건으로 28%나 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중대재해 제로선언 이런 보도인데요. 이건 일종의 보도자료를 받아 쓴 홍보성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보도들은 대부분 정보 제공성 보도로 제가 분류를 했거든요. 네. 이것 말고 부정적 보도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대체로 기업 측에 서서 기업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입니다. 이런 주제로 분류된 보도가 50건, 33%나 되었는데요. 제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업한다는 이유로 벌 주는 나라.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 산업계가 이렇게 공포에 떤 적 있나. 중대재해법 부작용 눈 감고 걱정 말라고만 할 건가. 기소 쓰나미. 예고된 중대재해법. 문제 닥쳐야 고칠 건가. 1호로 걸리면 큰일. 중대재해법 시행날 공장 멈추는 기업들. 명확한 지침 없이 처벌로 겁조. 중기는 한국서 사업 말라는 건가. 제가 다 읽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많거든요. 네. 한 두 개만 더 읽어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에 세아베스틸 대표 자진 사퇴. 중대재해법 시행 D-2, 로펌은 지금 폭풍 정야. 중대재해법 후폭풍. 이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 제목이었습니다. 네. 지금 헤드라인만 읽어주신 건데도 네. 되게 보면 벌을 준다, 처벌한다, 부작용이 있다, 뭐 쓰나미, 공포, 뭐 폭풍전야, 후폭풍.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엊그제부터 시행이 되면서 정말 이 처벌로 걸리는 1호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던데요. 네. 사실 1호가 되고 싶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의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산재 사망자 수가 800명이 넘거든요. 연간.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2명 이상이 그 노동자가 일터로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불편함과 우려만 부각되는 것은 좀 아쉬운데요.
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도한 것은 없나 좀 살펴봤는데요. 네. 머니투데이에서는 건안법 폭풍 재건축, 사고 나면 조합 책임, 아파트 분양가 오르나라는 제목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를 보도하면서 폭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가 오른다는 걱정부터 제목으로 뽑은 건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근로자, 도급업체로 이뤄진 제조업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 건설안전특별법은요, 복잡한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보도는 표면적으로는 시민에게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제성을 앞세워서 기업을 편드는 기업 위주의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광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보면 네. 그 건설 현장 안전은 현장 노동자는 물론이고 앞으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입주자, 뭐 인근 상가와 주변 건물 거주자, 사실 모든 시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악의적인 보도들이 또 있다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한국경제는 작년 12월 6일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예 뽑지 않겠다. 취준생들 날벼락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보도는 심지어 일면 보도였습니다. 경력이 있는 지원자 뽑았다가 그 중대재해법으로 최고 경영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서 기업들이 구직자를 상대로 한 채용 검진을 통해서 지병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구직자는 걸러내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이 보도는 업계에 따르면 익명업체 3개 사례만으로 심혈관계 질병 코드 확인 시 채용 안함, 재검만 떠도 불합격 방침, 채용 후에도 신체검사 의무화, 직업병 소견 발견 시 채용 배제 등을 단언했습니다. 사실 이 보도는 취준생에게는 공포심을 주는 그런 효과를 낳았는데요. 네. MBC에서 알고 보니 중대재해법 때문에 몸 아프면 안 뽑는다라는 제목의 보도로 12월 8일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네. MBC가 그 기사에 등장한 해당 건강검진 업체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올해 채용검진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건 맞지만 그것이 매년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 때문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등 해당 내용이 지나치게 우려 위주로 담겨 있다라고 부정확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보도들을 좀 분석해 주셨는데, 네. 언론 보도도 보니까 좀 안전 불감증에 더해서 거의 안전 무감증에 가까운 보도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네. 2주에, 아니, 최근에 좋은 보도, 네,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예, 네. 오늘은 그 네. 관련 내용으로 이제 골라봤는데요. 네. 내일 노동뉴스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39층 타설팀은 왜 모두 외국인이었을까라는 보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도는 1월 25일자 보도인데요. 보도에서는 최근 사고 전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타설팀 노동자 8명이 모두 이주 노동자임이 알려지면서 마치 이번 사고의 원인이 미숙년 외국인 노동자 탓인 양 조금 악의적으로 보면은 중국 동포 탓인 것처럼 몰아가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매일 노동뉴스는 이 보도들에 대해서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한 것인데요. 왜 39층 타설팀 노동자가 외국인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보도였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요, 요즘은 이주 노동자가 없는 건설 현장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건설 근로자 수급 실태 및 훈련 수요 조사에 따르면요, 외국 인력 공급 규모는 전체 공급 규모의 1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고되고 위험한 노동환경 탓에 젊은 내국인 유입이 적고 건설 노동자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위험한 일 그리고 큰 힘을 요구하는 일에는 더더욱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18.7%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한 곳은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했던 전문 건설업체가 아니고요. 네. 그 전문 건설업체와 계약한 펌프카 장비 임대업체였는데요. 보도에서 그 박종국 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이 이렇게 불법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불량 하도급 관행이 속도전후 작업으로 이어지면서 10명이 타설해야 할 적정 공사에 겨우 6명에서 7명 정도가 투입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수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에서 정영섭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금은 사실 이주노동자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안전 관련 체계나 법 규정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 전남 지역 본부장은 청년들이 건설업에 들어오려면 건설 산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숙련될수록 임금이 오르고 적정 수준의 노동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 언젠가부터 건설 현장을 3D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요즘 대학에서는 뭐 건설 관련 학과들이 또 커트라인도 되게 낮더라고요. 네. 그만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네. 적절한 임금, 교육이 있어야 건설 노동자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그래야 보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 유입되면서 이 산재 사고도 줄어들 수 있다. 좀 이런 지적은 저희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엔 매주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종형의 뉴스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총 2주간 들었습니다. 네, 두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오랜만에 모니터링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시사 부분이 강화됐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모니터링 때는 패딩 세탁법을 알려주거나 자동차 관련 상담을 해주는 등 생활정보 프로그램 성격이 강했는데요. 지난 2주간은 오프닝에서부터 기업의 물적 분할 문제를 지적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루는 등 굵직한 뉴스를 언급했고, 이슈 인터뷰에서도 방송금지 가처분과 같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된 이슈를 주제로 했습니다. 생활 정보는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들 역시 시민생활과 밀접하다고 느꼈는데요. 이런 주제를 정치적 측면에서만 다룬 게 아니라 청취자에게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고 시민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라는 측면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만의 시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활 정보를 주로 다루던 내용에서 시사적인 부분이 좀 강화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셨고요. 자, 다른 코너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예전에 있었던 반찬 토론이 사라지고 흑백 시사라는 코너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획 의도를 살펴보면요. 흑백 논리로 싸우지 않고 흑백 논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풀어주고 어떤 관점으로 이슈를 보면 좋을지 짚어준다는 것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 방송에선 여가부 폐지 논란을 다뤘고 21일 금요일 방송은 정치권에서도 이슈인 세대가 주제였습니다. 13일 목요일 방송은 기획 취지에 맞게 여가부 찬반 논란의 배경은 무엇이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점은 무엇인지 짚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은 대개 여야 정치인이 나와서 정치적 대립으로 치닫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은 늘 아쉬웠었는데요.
이날의 흑백지사는 그러한 고민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반면 세대를 주제로 한 21일 금요일 방송은 세대별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라 대부분 새롭지 않았습니다. 또 세대로는 이미 사회에서 나름대로 정리된 것으로 흑백 논리를 딱히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방송 때의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고요. 다음 방송은 애초 취지대로 흑백 논리를 짚어주고 필요한 관점을 짚어주는 방식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설 코너에 대한 내용 전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근거가 부족한 취재나 분석에 대해서 짚고 싶습니다. 지난 1월 17일 월요일에 방송된 마크맨이 떴다 코너에서 이원석 기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입김이 캠프에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2014년 김 씨 회사가 기획한 일에 참여한 사람이 캠프 보좌역에 임명됐다. 선대위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썼다고 했습니다. 8년 전 김 씨와 일을 한번 같이 한 사람이 임명됐다는 건데 해당 보좌역이 임명된 계기나 당사자 취재 등이 추가되지 않고서는 근거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1일 금요일 방송에서 진행자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충청 민심을 분석하면서 충청 도시 쪽은 이재명, 농촌 쪽은 윤석열 쪽으로 기울었는데 윤 후보는 명확하게 충청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보니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은 채 충청 민심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윤석열은 명확한 충청 사람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 하는 분석이어서 이 또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또 충청 유권자들이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도 깔려 있어서 충청 지역 유권자를 일반화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 최소한 왜 충청 도시 쪽은 이재명이고 농촌은 윤석열인지 등에 대해서 민심을 좀 더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그리고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